안녕하세요. 저는 상생문화연구소의 연구위원 김현일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둘러싼 그 엄청난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여러 문명들이 마치 이제 그 여러 개의 강들이 하나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지고 큰 물을 만들듯이 이 지중해 일대에 걸친 문화권들이 하나의 그 나라로 통합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지중해가 자기들의 영토로 둘러싸인 내해, 자기들의 바다, 라틴어로 마레 노스트룸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요. 조금 그 지도를 자세하게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뿐만 아니라 발칸반도 일대 그리고 아프리카, 당시에 아프리카라고 할 때는 사하라 사막 이북의 북아프리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로마의 영토에 포함이 됐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그 많은 이제 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 중동 지역, 그러니까 터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죠.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밑에 시리아, 이스라엘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이 일대까지도 로마 제국의 포섭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로마 제국의 그 영토가 대체로 이제 확정이 되었던 것은 기원전 한 2세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로마 제국의 영토가 최대의 판도를 구가를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역사적 의의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로 동서양 문명을 통일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제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로마에 의해서 이제 계승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또 동양에서는 이집트 문명과 바빌론 문명, 그리고 시리아와 소아시아 일대의 그 문명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을 통일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수많은 강이 흘러들어가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호수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안에는 다양한 족속들의 문화와 이 종교가 공존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양한 신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러한 세상이 이 로마 제국이었죠.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기독교가 4세기 말에 이 국교로 지정이 되면서부터는 그 다양성이 이제 위협에 처하고 종국에는 이제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이교라고 해가지고 탄압의 대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몇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은 다양한 족속들의 문화와 종교를 포용하는 그러한 이제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큰 장점이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 로마 문명의 특징인데요.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오늘날의 이 현대 문명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도시가 고도로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인들은 뛰어난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의 생활에 편리한 도시 기반 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내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로마인들의 뛰어난 솜씨가 여러 유적들로 남아있죠. 여러분들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터키라든지 시리아, 이집트 이런 데 가도 로마인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유물들이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토목과 건축 기술은 로마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리스인들보다 더 우월한 분야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그리고 뭐 항만 시설 뭐 이런 걸 우리가 요새 말로 하자면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줄여서 인프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로마는 또 이제 그 시민 국가 자체가 시민 공동체라는 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극장이라든지 경기장 그리고 그 모욕장이라고 하는 모욕탕이라고 제가 번역을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모욕장이라고 했는데 오늘날 같은 우리나라 대중 모욕탕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모욕하는 시설도 있지만은 거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의 사교 활동도 하고 카페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 심지어는 공놀이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심지어는 도서관도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컴플렉스죠. 레저 컴플렉스가 당시에 그 테르마라고 불렸던 모욕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도서관 같은 것도 따로 이렇게 지금도 그 도서관 그 유적지들이 도로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로마 시에 가면 로마 시의 중심 부분에 옛날 그 광장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예? 일종의 그 야외 박물관이죠. 많은 저 지금 높은 이 기둥들이 남아 있는 곳은 신전터입니다. 그런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는 이제 로마가 그 다양한 신들을 이제 그 숭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보세요. 로마 그 시민들이 여기서 정치 활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시장도 이 부분에서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중심부입니다. 이 포로 로마노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그 도시가 형성이 되면 그냥 우물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물에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상수도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도시마다 상수도 시설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어떤 식으로 건설을 하냐면 오늘날 같으면 뭐 그 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로마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그 산에 있는 샘 같은 데다가 도수관을 연결을 해요. 근데 도수관을 연결을 하려면 그 몇 킬로씩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다리 형태로 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수도교라고 하는데요. 아쿠아덕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로마 그 제국의 영토였던 여러 곳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인 이제 그 남부 프랑스의 가르 그 도라고 하는 곳에 남아 있는 유명한 그 수도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 저 위 2층으로 이렇게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지고 몇 킬로를 흘러서 그 시내로 이제 들어가서 시내에 그 샘으로 이렇게 물이 공급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러한 그 상수도 설비가 그 로마인들의 뛰어난 인프라 수준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모욕장입니다. 로마에 있는 이 카라칼라 모욕장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또 이제 구조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저기서 뭐 그 연주회도 열리고 하는데요. 상당히 그 터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모욕만 하는 곳은 아니었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뭐 또 로마에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경기장이죠, 그죠? 콜로세움. 이 경기장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이 야수하고 그 노예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굉장히 잔혹한 경기 같은 것을 로마인들이 이제 그 보고 즐기고 했는데 요거는 로마인들이 높은 수준의 문명을 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는 것은 보면 굉장히 좀 잔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노예끼리 그 칼을 한 자루 쥐어주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우게 만든다든지 검투 경기죠. 예, 그런 거를 보고 그 로마 인민들이 굉장히 그 환호하고 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그 읽을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자관 지금도 보면 많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돌로 석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또 지은 솜씨가 대단히 훌륭합니다. 거의 2000년 전의 건물입니다. 그다음 이런 그 원형 극장이죠. 그 암피테아트라고 해서 그 여기 뭐 경기도 하고 연극도 이제 공연이 되고
하는 그런 그 공간인데 이런 원형 극장이 그 로마 제국 판도 내에서 한 200개 이상 남아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이제 유명한 그 남부 프랑스의 님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님에 그 남아 있는 거의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석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동양에 보면 이제 목조 건물 같은 경우는 2000년 남아 있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 일본 가보니까 동대사라고 도다이지라고 아주 유명한 큰 절이 있거든요. 나는 일본 사람들이 축소지향절이라고 해서 절이 조그말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근데 그 목조 건물인데 남아 있습니다. 거의 6세기 제가 생각하기로 한 1500년 정도 되는 전에 지어진 건데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목조 건물들은 오래 못 가죠. 보통 화재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나 이제 석조 같은 경우는 지진으로 무너지지 않는 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로마인들이 이제 또 곳곳에 도시를 세워요. 그 도시 중에서 이제 식민시라고 있거든요. 식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제대를 하면 그 사람들 이제 살 곳을 마련해 줍니다. 연금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한 도시를 곳곳에 세웠는데 그중에 이제 그 하나가 독일에 있는 트리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유명한 그 칼 막스가 여기서 태어났죠. 칼 막스의 고향인. 요 지금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만들어졌던 일종의 성벽의 성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깥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도시로 들어가려면 요 문을 통해야 돼요. 포르타 니그라라고 이제 라틴어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검은 문이라는 뜻입니다. 포르타는 이제 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건물들이 검게 생겨서 그렇게 지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죠? 거의 아주 양호한 그 수준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시리아나 이 중동 일대도 그 로마인들의 이제 그 지배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곳곳에 이제 그 로마식 도시가 건설이 되고 또 로마식 도시 건설이 되면 이런 이제 그 극장들, 목욕탕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거 많이 들어서거든요. 요거는 그 요르단에 있는 그런 그 원형 극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극장에서는 어떻게 잘 그 극장이 지어졌는지 요 밑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마이크 없이도 잘 들립니다. 엄청나게 그 큰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족속을 거느리고 있고 또 높은 수준의 문명을 자랑했던 로마 제국이 5세기에 가면 그 절반이 멸망합니다. 멸망. 사람으로 말하자면 죽는 거죠. 그죠?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리고 훌륭한 나라가 이렇게 그 멸망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원인이 뭔가.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뭔가에 놓고. 자,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Decline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는 거죠. 쇠퇴하는 겁니다. 그리고 fall은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는 이제 그 쇠망사라고 합니다. 쇠망. 로마 제국 쇠망사. 얼마 전에 그 도서관에서 봤는데 우리말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이 책이 나온 게 지금으로부터 250년 전이에요. 여러분 아마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국부론이 나온 게 1776년인가 그랬거든요. 미국 독립전쟁, 미국이 독립해가지고 신생국가로 태동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250년 전이거든요. 바로 그 시기에, 같은 시기에 나왔던 책이 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입니다. 에드워드 카라는 유명한 역사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 아마 읽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자기 나라의 유명한 역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 에드워드 기번에 그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요 책을 뭐 다 읽어본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그 문장을 잘 써요. 아주 뛰어난 문인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문인이었고 또 이 책으로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학자로서 오늘날 이 책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그 로마사, 특히 로마 이 쇠망기에 관한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연구서들을 읽고 했는데 그 책들에 결코 뒤지지 않아요. 당시에 저 원본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그 사료들을 이렇게 라틴어 사료들이라든지 그리스 사료들을 인용을 해놓는 그 주석들이 많은데 그 보면 얼마나 많은 그 사료들을 섭렵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전문적인 역사가들에 비해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아요. 동양에 관한, 특히 이제 그 중국에 관한 이제 그 서술 부분은 좀 신빙성이 없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역사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좀 뒤떨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에 그 영국 사람들이 이 극동 지역에 중국이라든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것 빼고는 그 서양 고대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을만합니다. 이 사람 천재적입니다. 집안이 이제 좀 부유해가지고 돈 걱정을 안 하고 이제 살았죠. 할아버지 때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한테로 유산이 물려지고 또 자기한테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돈 걱정 안 하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머리도 좋고 해서 그랬는지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많은 문헌들을 섭렵을 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관해서는 지금도 이제 역사가들 사이에 이제 논쟁이 많은데요. 우선 장기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제 쇠퇴진 데는 어떤 원인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설명들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우선 인구 감소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로마 제국 말기에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 원인으로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너무 쾌락에 탐닉하다 보니까 성행위는 즐기는데 애를 잘 낳지 않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로마인들이 집에 수도관을 설치를 하는데 납으로 수도관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으면 납수도관은 용납이 안 되거든요. 왜? 납으로 된 수도관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납 중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인들은 몰랐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납에 중독이 돼가지고 서서히 이제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역사학에서는 노예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회가 노예를 이용을 합니다. 노예는 자유롭지 못한 존재죠, 그죠? 심지어는 그리스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노예를 인간으로 생각 안 했습니다. 말하는 가축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사회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다 노예 있었거든요.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고 사회마다 지역마다 좀 노예제 양상이라든지 또 노예의 비중 같은 것이 이제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제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기본의 말에 의하자면 시민들보다 더 많은 수의 노예가 존재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농민들도 일반 농민들도 노예 한두 명 거느리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경작하는 게 아니고 노예 거느리고 노예한테 일 시키면서 일종의 오늘날 같으면 사장님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노예가 많았던 때가 고대 시기인데 그리스 로마 시대인데 왜 이렇게 노예가 많았냐? 노예는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 아세요? 물론 예를 들어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를 노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요거는 아주 비중으로 봐서는 아주 소수예요. 대부분의 노예들은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을 이제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가 아까 그 우리가 지도에서 봤습니다마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그 지역을 다 어떻게 보면 무력으로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력으로 정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전쟁을 하면 포로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포로들의 태반이 노예 시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많아지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이제 정복 전쟁이 계속되면서 수백 년 동안 계속이 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 공급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예를 이용해서 생산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겁니다. 왜? 노예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오늘날에도 기업들 보세요. 인건비가 저렴한 쪽으로 가서 공장을 세우잖아요. 예?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때 인건비가 저렴하면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예제가 융성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복 전쟁이 한 2세기 이후에는 아까 그 제가 최대 판도 2세기라 그랬죠. 요 이후에는 전쟁 더 이상 안 한다 이겁니다. 로마 제국이 이제는 부자 몸조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가진 거 많은데 영토도 많은데 전쟁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것만 잘 지키자 해서 이제 그 라인강, 다니브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것만 잘 지키고 이제 정복 전쟁은 안 한다 이거죠. 전쟁을 더 이상 안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노예 공급 자체가 줄어든다 이겁니다. 노예 공급이 줄어들면 노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그게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대처법으로서 그러면 이제 그 전쟁으로서 포로가 그 노예를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노예를 한번 사육을 해보자. 예? 그 남자 노예도 있고 여자 노예도 있으니까 같이 자게 만들어가지고 그 자식을 낳게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당연히 노예 노예 주인의 소유물이 되죠. 그 엄마 아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노예를 사육하는 그런 그 시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큰 해결책은 못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말기에는 그 노예 가격이 높아지고 따라서 이제 노예제 생산이 쇠퇴하게 된다. 그래서 그 노예제라는 생산 기반 위에 놓여 있는 이 로마 제국이라는 상부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했던 에드워드 기본 같은 사람. 당시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본도 이제 그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해악, 국가에 미친 해악, 이런 거에 아주 그 예리한 그 시선을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같은 경우는 교회가 처음에는 이제 그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제 그 박해가 중단이 되고 하나의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한 80년 뒤인가? 그때는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된다 이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요. 가장 큰 혜택이 뭐예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겁니다. 성직자들은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게 되고 또 이제 교회에 국가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하게 되죠. 건물 지으라고 하고 뭐 하라고 돈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기독교인들은 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큰지는 모르겠는데 시민 정신은 박약하다 이겁니다. 시민 노릇의 의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을 잘 안 하고 국가야 어떻게 되든 난 상관없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이 되고 강성해지면서 로마 제국이 흔들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관 장기적으로 이제 로마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쇠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로마는 외적에 의해서 멸망했다 이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적들이죠. 로마인들은 이 사람들을 바르바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바리언, 그죠? 영어로 바르바리언. 그 라틴어로 이제 바르바루스라고 하는 거. 바르바로이는 이제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낸 그리스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 뭐라고 떠드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흉내 내가지고 바르바로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말을 안 쓰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그리스인들이 편견을 갖고 이제 불렀던 말이 바르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문명 수준으로 봐서는 훨씬 더 로마인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켰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역사가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로마 제국은 천운을 다하지 못하고 살해되었다. 로마는 외적에 의해서 교살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세계 너머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라인강이 경계선이고 또 하나 경계선이 다뉴브강이었습니다. 다뉴브강 너머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야만족들이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르바리쿰이라고 했습니다. 바르바리쿰은 이제 야만족, 야만족의 영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쪽에는 이제 게르만족과 초원지대에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유목민들이 살고 있던 땅을 스키타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키티아. 옛날에 스키타이인들이라고 불려졌던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이후에 스키타이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제 유목민들이 들어오고 또 이제 나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스키타이인들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지역을 스키티아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붉은 색깔이 이제 로마 제국이죠. 영국까지 이제 로마의 판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편입이 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죠. 마그나 게르마니아라고. 게르마니아는 게르마니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이 바로 흑해죠. 흑해 북쪽에 있는 땅을 사르마티아라고 했는데 사르마티아. 저거는 이제 사르마티인들이라고 스키타이인들의 이제 후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르마티아 지역이 이 스키티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게르마니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뉴브강 북쪽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 러시아에 있는 볼가강이라든지 돈강이라든지 그게 요쪽이 있거든요. 요쪽까지 이르는 초원지대 그것이 이제 스키티아였습니다. 이쪽에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는 여러 무시무시한 그러나 문명 수준이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르바리쿰이라고 이제 불렀던 건데 스키티아 지도죠. 헤로도토스의 유명한 역사책에 보면 이 유목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써놨어요. 물론 거기에는 그리스 헤로도토스가 흑해 북안에 있던 여러 그리스인들이 세운 도시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로부터 북쪽에 있는 여러 유목민들에 대해서 이제 들은 이야기 적어놨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은 만나본 유목민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너머에 사는 그런 유목민들 이야기까지 잔뜩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황당한 이야기, 식인종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하는데 좌우간 그리스인들한테도 요 유목민들 이야기, 이 스키타이인들 이야기가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요 일대가 유목민들의 영역이고 저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2세기에 이제 최대의 판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몸조심, 부자 몸조심 단계로 이제 들어갔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게르만인들에 대해서 몇 번 싸워가지고 군대가 몰살을 당했다든지 그런
쓰디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게르만족들은 야만적이긴 하지만은 무시무시한 자기들보다 덩치도 굉장히 크고, 그죠? 오늘날 독일 사람들 보세요. 그 후예잖아요. 독일 사람들 보면 덩치 큽니다. 여자들도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더 키가 커요. 예, 그런 그 게르만족들이 살고 있는 그 게르마니아와 맞닿는 곳에 아주 철통 같은 이 경계선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 경계선을 국경 지역을 리메스라고 하는데요. 강을 따라서 라인 강을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국경 지역이 설정이 돼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은 지키기가 쉽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라인 강하고 다뉴브 강은 이렇게 딱 만나지는 않고 또 이제 그 상류 지역에는 좀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몇백 킬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짜 그야말로 철통 같은 우리나라의 DMZ하고 비슷하게 요새처럼 곳곳에 요새를 만들어두고 장벽을 설치를 해둬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외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 독일에 가면 바로 그 리메스 지역이 일종의 관광 상품처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설치되어 있고 곳곳에 이제 그 감시탑이죠, 감시탑. 그리고 그 나무 같은 걸 싹 베가지고 언제 쳐들어오는지 그런 거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독일에 있는 그 옛날 로마 병경 요새 곳곳에 이제 부대가 주둔을 해야 되니까 그 로마 주둔지죠. 주둔하고 이러한 그 야만족들이 로마인들하고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 그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물건 그 사기 위해서는 자기들 물건 뭐 가축이라든지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엄격한 통제하에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리 놓고 문이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그 로마 병경 요새가 그 독일에 가면 있다 이겁니다. 로마인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만족들을 보면 고트족, 그 다음에 이제 반달족, 프랑크족, 아마 수에비족은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레만, 롬바르드, 부르군드, 작센, 투링겐, 그리고 스키르나 에룰 같은 경우는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요 고딕 양식 할 때 그 고트라는 말이 거기서 그 고딕 양식이라는 말이 이 고트족에서 나온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야만족들의 이동의 물결을 일으킨 게 이 고트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반달족, 반달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무자비하게 때려 부수는 걸 밴들리즘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반달족, 무시무시한 반달족. 그 다음에 이제 프랑크족은 이 프랑스를 세운 그 족속이죠. 예? 게르만 쪽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수에비족은 저기 스페인에 가서 이제 나중에 왕국을 세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못 들어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알레만은 아마 프랑스 말을 배운 사람은 그 독일을 알레만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프랑스 말로. 그래서 알레만족이라고 이제 오늘날에 이제 독일 그 일부 지역에 살았던 그 게르만족입니다. 그 다음에 롬바르디아라고 이제 그 이탈리아 북쪽의 지방을 롬바르디아 지방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나중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롬바르드족이고, 그 다음에 부르군드는 이 프랑스의 그 부르고뉴라고 있잖아요. 그죠? 포도주로 유명한 부르고뉴 지역이 나는 그 지방 이름으로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부르군드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에 가면 작센 지방이라고 오늘날에 이제 그 동쪽이죠. 동쪽에 가면 드레스덴이라고 해서 유명한 도시 있습니다. 가보면 굉장히 부유하고 옛날에는 이제 동독에 속했던 곳인데 거기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바로 체코 쪽이죠. 있는 지역이 작센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링겐도 그 옆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방 이름으로 다 남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전부 다 게르만 여러 부족들의 집단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명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랑키아에서 온 거니까 이 족속에서 그 나라 이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키티아 아까 그 유목민들이 살던 그 초원지대였던 이 스키티아에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알란족하고 훈족이 있습니다. 훈족. 네? 이제 로마의 그 멸망에 주된 그 배후가 되었던 것이 이제 훈족이거든요. 알란족은
인종적으로는 이란계입니다. 오늘날 이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은 족속인데 훈족은 이 아시아 계통에서 몽골 계통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 투르크 계통으로 보기도 하는데 자관 그 아시아에서 이동을 해서 다뉴브강 북쪽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의 일부 지역까지 차지를 했던 족속이죠. 그러한 그 만족들이 있는데 이러한 그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멸망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이러한 야만족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이 376년입니다. 최근에 그 독일의 시리아 난민들 엄청 몰려왔죠. 한 해에 100만 명 몰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독일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됐었죠. 그 100만 명을 어떻게 다 수용을 할 것이며 또 그다음에 또 그 안에는 막 그 테러리스트도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실제로 그런 사태가 독일에서 벌어졌죠. 그래서 이 난민들을 전부 다 그 철저하게 그 막아야 된다. 심지어는 내쫓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자관 그 비슷한 난민 사태가 그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였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그 난민 사태인데 그 난민들이 누구냐? 고트족 난민이었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지역, 아까 그 지도에서 그 봤던 그 흑해 북쪽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아시아의 무시무시한 그 유목민 전사 집단인 훈족이 들이닥치면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목숨 부지하려면 시리아에 남아 있어가지고는 위험하다 해서 이제 어떻게든지 보트에 타가지고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유럽으로 막 건너가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당시에는 도망을 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려면 다뉴브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뉴브강이 바로 그 로마의 국경이다 이겁니다. 근데 국경이라는 건 뭐예요? 함부로 못 건너가요. 당시에 그렇게 국경 흐지부지 그 애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딱 국경 아까 리메스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그 로마 그 병정들이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 황제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골치는 아플 것 같아.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시에 군대에 징집할 인원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군대에 안 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대신 그 사람들을 이제 로마의 군인으로 써먹자라는 그 입장에서 이제 그 난민들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트족 난민들이 그 대거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체로 한 그 30만 명 이상이 들어갔던 것으로 그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두 집단이 있는데 그로이퉁이라고 하고 또 한 집단은 테르빙이라고 하는데요. 요 이름은 나중에는 뭐 그 잘 사용이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오스트로고트, 동고트 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비지고트, 서고트, 서쪽에 있는 고트라는 뜻입니다. 서고트 쪽이라는 그 명칭이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요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그 난민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이 난민들이 어떻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로마가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난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제 로마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지는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역사가가 남긴 기록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아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라고 해서 그 우리 뭐 영어로는 이제 그 로마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제목은 레스 게스타에 이루어진 일 이런 뜻입니다. 이루어진 일, 당시에 이루어진 그러한 사건들. 그 다음에 이 요르다네스라고 하는 그 이제 성직자입니다. 기독교의 성직자가 주교가 남긴 게티카라는 그 유명한 책인데요. 물론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 6세기 중반에 이 고트족의 기원부터 시작. 이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와가지고 흑해 북쪽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잘 살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훈족에 의해서 내쫓겨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고 자기들은 또 어떻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는지 그 고트족의 역사를 이제 고트족 후예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쓴 거예요. 아주 그 중요한 그 사료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이 게티카라는 책인데요. 이 게티카라는 고트족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들이 이거 받아들였으면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로마인들이 이거 난민들에 대해서 그 대접을 잘 안 해줬던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 사람들한테 개고기, 개고기를 팔아먹고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아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 좀 대접을 시원찮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난민들이. 이게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비화가 되었죠. 예, 그래서 그 수십만의 그 고트인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로마 군대하고 싸우는 이런 곧 전쟁이 이제 그 몇 년 동안 일어났는데요. 예, 그래서 이 그 전투에서 로마 군대가 져요. 그 막강했던 로마 군대가 난민들 군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발렌스 황제가 전사를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 터키 그러니까 이제 불가리아에서 이제 터키로 넘어가면 곧 그 국경 지역에 아드리네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그 아드리아노플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일어났던 싸움에서 이제 그 발렌스 황제가 전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압이 안 되니까 그럼 제발 좀 조용히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거기서 좀 그 정착하고 살면서 좀 로마인들한테 더 이상 그 문제를 일으키지 달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협정이 그 책에 맺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고트족이 로마의 동맹자가 돼요. 동맹자. 요새 그 한미 동맹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국의 동맹이고 미국도 우리의 동맹이잖아요. 같은 적을 상대하는 친구다 이겁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이것을 그 페데라티라고 불렀습니다. 페데라티는 페두스라는 말이 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그 협정에 따라서 지위를 부여받은 그런 친구. 그것을 이제 그 페데라티라고 했는데 이제 그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그 위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양보를 얻어내는 그러한 그 만족들한테 이러한 그 동맹의 자격이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페데라티. 그래서 그러한 그 첫 번째 페데라티가 이 고트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동맹이니까 그 로마의 내에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황제의 자리를 놓고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이 벌어지면 이 한쪽에서 또 다급하니까 고트족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주겠어요? 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도움을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점차로 이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양보를 하고 돈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땅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로마가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땅도 빼앗기고. 고트족의 그 우두머리로서 그 당시 이제 고트족 무리를 끌고 가던 그 사람들 중에서 걸출한 인물이 한 사람 그 나오게 되는데 이 역사에서 그 알라리쿠스 그냥 알라릭이라고도 하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내에서 이제 그 로마 병정으로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장군이 돼요. 심지어는 고트족 군들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고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요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그 로마의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일리리쿰이라고 해서 그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에 장군으로 만들어 달라. 그 요구 나중에 거절을 못 해요. 그래서 그 고트족의 왕이 로마의 장군이 된다 이겁니다. 이 민족 이동, 좋게 말하면 민족 이동이고 이 야만족들에 의한 침략이죠. 침략의 물결의 그 첫 번째 주인공들은 고트족이었다. 그래서 이 고트족 무리 물론 이제 모든 고트족이 다 이 알라릭 하에서 이동한 건 아니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그 집단이 그 이동한 그 경로를 제가 이제 그 지도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이제 흑해 북쪽에서부터 그 훈족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그 로마 제국 영토 내로 들어와 가지고 로마 제국이 순순히 요구에 응하지 않으니까 약탈을 해요. 수십만 명이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리스는 부유하잖아요. 가면 돈이 많다 이거. 빼앗을 거 많다 이거. 약탈을 하고 발칸반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수도인 그 로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탈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불을 지른다든지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왜? 빼앗는 돈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점잖게 약탈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집단이 이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프랑스로, 남부 프랑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해요.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로마 제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남쪽에 정착지를 받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서고트 왕국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중에 힘이 또 더 세지니까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지고 스페인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까지 이 사람들이 그 영토가 돼요. 자, 요거는 뭐 일리리쿰 어떤 지역인지 그 나오는데 오늘날 발칸반도 일대가 그 당시에 일리리쿰 광구였습니다. 그 지역의 장군이 되었던 거죠. 그 알라릭 왕이. 알라릭 왕이 이끌던 그 소고트족 집단이 그 10년 정도의 그 이동을 통해서 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갈리아 지역은 오늘날의 프랑스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서고트 왕국입니다. 그리고 이 서고트 왕국은 나중에 이제 그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이 확대되어 가지고 큰 영역을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만족 이동을 처음으로 했던 그 고트족이 만들어낸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서고트 왕국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